70년 전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가 이제는 세계의 룰을 바꾸고 있습니다.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합니다. 유엔 총회장에 울려 퍼진 이 한마디에 전 세계 193개국 대표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선언이었죠. 원조를 받던 나라,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앞에 당당히 복귀를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바로 그 한 나라. 대한민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을 정면으로 거스르기 시작한 거예요. 가격 인상 기술 철폐 한국 복귀 워싱턴에서는 심야 긴급 회의가 소집됐고 실리콘밸리 빅테크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거든요. 세계 최고라는 미국 기업들이 모두 한국 앞에 줄을 서며 애원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이 멈춘다.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였어요. 관세와 압박으로 한국을 굴복시키려던 미국이 오히려 무릎을 꿇게 된 거죠. 대체 한국은 어떤 결정을 한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1950년 한국은 유엔이 구해준 나라였습니다. 폐허 속에서 6개국이 피를 흘려가며 지켜낸 나라. 그런데 2025년 9월 유엔 총회장에선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 대한민국이 복귀를 선언합니다. 한국 대통령의 이 한마디에 회의장 193개국 대표들이 숨을 멈췄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년간 한국을 연구해온 미국인 분석가로서 이 순간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시겠어요. 제 이름은 로버트 하트입니다. 워싱턴 싱크탱크에서 산업 안보를 연구하는 선임 연구원이죠. 동료들은 저를 맥이라고 불러요. 지난 30년간 한국의 산업화와 동맹 구조가 국가 영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온 게 제 전문 분야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연설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알던 한국은 절반도 안 됐구나. 대통령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의 존재 가치를 증명한 나라입니다. 이 문장에 또 한 번 정적이 흘렀어요. 증명한 나라라니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유엔은 집단안보의 원칙을 실천했습니다. 16개국이 전투병을 보냈고 수많은 나라가 의료진과 물자를 지원했죠. 그 덕분에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외조부 얘기가 떠올랐거든요. 한국전에 참전했던 외조부의 야전 일기장을 어릴 때 읽었는데 거기엔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이 작은 나라를 위해 우리가 싸우는 이유를 오늘 확실히 알았다. 자유를 지키는 일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 일기장이 제가 한국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당시 한국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분단의 비무장지대가 육로를 완전히 닫아버렸고 빈약한 항공과 해운망이 하늘과 바다마저 좁혔던 시절이었죠. 그런 나라가 오늘 이런 자신감을 보이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1993년부터 소말리아에 평화유지군을 보냈습니다. 레바논 동명부대, 남수단 한빛부대를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해왔죠. 2010년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이후엔 개발도상국을 돕는 공여국이 됐습니다. 한국전은 유엔 집단안보의 성공 사례였습니다. 오늘 그 당사국이 빚을 갚는 방식을 숫자와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숫자로 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1950년대엔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됐던 나라가 이제는 연간 30억 달러가 넘는 개발 원조를 하고 있거든요.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완전히 바뀐 거죠.
그때 제 머릿속에 한국 산업화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968년 착공해서 1970년 개통된 경부고속도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굶어 죽더라도 길부터 놓아라고 했다는 일화가 떠올랐어요. 실제로 그 도로가 한국 산업화의 혈맥이 됐죠. 그리고 1970년대 초 정주영 회장의 조선업 도전 500원권에 그려진 거북선을 들고 영국 은행가들을 설득했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 말입니다. 한국인은 500년 전부터 철갑선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설득해서 시작된 울산 조선소에서 1974년 첫 초대형 유조선이 나왔고 한국은 세계 1위 조선 강국이 됐습니다. 미국마저 한국에게 미국에 와서 자신들의 배를 만들어 달라고 할 정도죠. 1993년에는 또 다른 혁명이 있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선언.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 한마디로 한국 제조업의 품질 혁신이 시작됐어요. 세계가 놀란 건 그 말을 진짜로 실행에 옮겼다는 거였습니다. 연단의 대통령이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경부 고속도로의 흙먼지, 울산 도크의 용접 불꽃, 그리고 끝없는 혁신의 의지. 그 모든 과거가 오늘 이 연단에서 하나로 수련됩니다.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그 정적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동으로 가득 찬 침묵이었죠. 우리는 이제 단순한 산업 강국이 아닙니다. 기업과 책임의 강국입니다. 도움받은 기억을 잊지 않고 그 책임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나라가 됐어요. 중국 외교부장도 일본 총리에 심지어 미국 국무장관마저 모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을 30년간 워싱턴에서 지켜본 저로서는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을 잘못 봤구나. 그저 빠르게 성장한 신흥국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어요. 한국은 버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기억으로 방향을 정하고 그 기억을 현실로 만든 나라였어요. 유엔이 도와줬다는 기억을 평화 유지 활동으로 갚고 경제위기 때의 아픔을 기억해서 더 단단한 경제를 만들고 가난했던 기억을 개발 원조로 승화시킨 거죠. 앞으로 대한민국은 세계와 함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도움을 갚는 것을 넘어서 다른 나라들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길을 열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보통의 외교적 박수가 아니었어요. 진심 어린 감동의 박수였죠. 저도 모르게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설이 끝나고 나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이런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분명히 무언가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 거예요. 단순히 과거의 성장 스토리만으로는 이 정도 당당함을 가질 수 없거든요. 심지어 몇 년 전에 한국의 태도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미국의 그늘에 있고 미국이 제시하면 받아들이는 나라였거든요. 그런 대한민국이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민주 대한민국이 복귀했다고 선언하는 이 자신감의 현재, 진행형 동력이 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답을 찾게 됐죠. 바로 한국이 쥐고 있는 새로운 무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엔 연설이 끝나고 저는 그 자신감의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새벽 4시에 울린 전화벨 때문이었어요. 맥, 미안해. 지금 당장 일어날 수 있어. 제 동료 데이브의 목소리였습니다. 빅테크 조달팀에서 일하는 친구죠. 무슨 일이야? 삼성이랑 SK 하이닉스에서 방금 통보가 왔어. 드램 가격을 올린다는 거야. 그것도 당장 다음 분기부터. 잠이 확 깼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2자릿수로 오른다는 건 업계 전체가 뒤집힌다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15에서 20% 선에서 협의하자는데 이게 끝이 아니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쓰던 일반 메모리를 AI 전용 고급 메모리 공장으로 바꾼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쓰던 일반 메모리가 부족해진다고. 저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관세는 장벽이었지만 장벽은 돌아갈 길이 있어요. 그런데 가격은 칼과도 같아요. 한번 정해지면 정확하고 피할 수 없죠. 데이브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일반 메모리가 갑자기 귀해진다는 거지. 서버용이든 모바일용이든 다 구하기 어려워져. 그날 오전 저는 워싱턴 업계 모임에 나갔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모든 대화가 한 가지 주제로 수련됐어요. 한국 애들이 판을 바꾸고 있어. 한 반도체 분석가가 말했습니다. HBM이 뭔지 알아? 쉽게 말해서 AI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하는 부품이야. 챗GPT 같은 AI가 작동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 엔비디아든 AMD든 이게 없으면 칩이 돌아가지 않아.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걸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삼성,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 마이크론. 딱 세 곳뿐이야. 그런데 삼성이랑 SK가 일반 메모리 공장을 AI용 고급 메모리 공장으로 바꾼다는 거지. 이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섬뜩했습니다. 공장 간판이 바뀌었어요. AI 우선 생산으로요. 가뜩이나 한국 기업들이 미국을 떠난다고 난리인데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일반 메모리까지 귀해져서 구할 수가 없게 되면 미국 산업은 그대로 박살이 나는 겁니다. 오후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9D 플래시라는 저장용 메모리도 가격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전체가 일제히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뭔지 알아? 제 연구팀 후배가 물어봤습니다. 포장 기술이랑 열 관리야. 쉽게 말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 같거든. 메모리 칩을 층층이 쌓아 올리는데 너무 뜨거워지면 안 되니까 냉각 시설도 잘 만들어야 하는 거야.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포장도 완벽하게 해야 하고 이게 AI 시대의 진짜 목줄이지. 그때 제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데이브였어요. 맥 더 큰 문제가 생겼어. 뭔데? 우리 회사에서 삼성이랑 긴급 회의를 요청했는데 대답이 걸작이야. 장기 계약과 성급금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거야. 이 말을 듣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성급금이요?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미국 회사들 눈치를 보며 가격 할인까지 해주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반대가 됐네요. 그게 다가 아니야. 생산량 미리 예약하는 것까지 요구한다는 거야. 2년에서 3년 장기 계약에 웃돈까지 붙여서 협상 테이블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이제 문을 두드리는 쪽은 미국 기업들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더 결정적인 뉴스가 들려왔어요. 삼성이 세이프 포럼 운영 방식을 바꾼다는 거였습니다. 세이프 포럼은 말 그대로 삼성이 선생님이 되어서 미국에게 기술을 공유해주고 전수해주는 핵심 포럼이죠. 그동안 공개적으로 대규모 기술 세미나를 열어왔거든요. 공개 행사를 접는다는 거야? 아니, 축소하는 거지. 핵심 기술 브리핑은 비공개 세션 중심으로 돌린다는 거야. 이 소식을 듣고 저는 바로 이해했습니다. 미국이 원하던 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싼 메모리. 두 번째는 한국 톱 엔지니어들의 현지 기술 전수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두 번 휘둘렀어요. 가격으로 한 번 세이프 포럼 비공개 전환으로, 한 번 한국 인력이 미국 와서 미국인들 가르쳐 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잖아. 이제 그 수도꼭지를 잠극했다는 신호인 것 같아. 업계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30년간의 한국 연구 노트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따라잡는 나라로 봤는데 이제는 룰을 만드는 나라가 되고 있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실리콘밸리 쪽에서 온 전화가
모든 걸 정리해줬습니다. 맥, 큰일 났어. 우리 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이 30%는 더 오를 것 같아. 메모리 원가가 이렇게 뛰면 AI 서비스 출시 일정도 늦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국 기업들한테 사정해야 할 판이야. 선급금의 장기 계약에 심지어 캐파시티, 우선 배정 옵션까지 다 들어주겠다는 회사들이 줄 서고 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을과 값이 바뀐 거구나. 그동안 미국 기업들이 더 싸게, 더 빨리, 더 많이를 요구해 왔다면 이제는 한국 기업들이 조건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오후에 워싱턴 업계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없이는 AI 혁명도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닫고 있어. 한 정책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특히 HBM은 정말 대체 불가능해. 전 세계 공급이 사실상 한국 2강과 미국 1사 체제인데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셈이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민주 대한민국이 복귀를 선언합니다 라고 했을 때의 그 자신감, 이제 그 근거를 알겠더라고요. 한국은 세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의 핵심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당분간 대체할 수 없는 기술을 AI 시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HBM과 메모리 반도체 말입니다. 협상은 더 이상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선급금과 옵션을 들고 문을 두드리는 쪽이 누구인지 세계가 그날 배웠습니다. 한국이 주인 이 칼날 앞에서 관세나 압박 같은 건 무력해 보였어요. 그런데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며칠 뒤 훨씬 더 센 카드들이 테이블 위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가격과 기술의 두 칼집을 뽑아들자마자 워싱턴에서 도폭탄이 터졌습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 현금 투자를 해라. 아니면 관세를 20%로 확정하고 H-1B 전문직 취업비자 비용은 10만 달러로 올리겠다.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발표된 초강형 패키지였어요. 저는 30년간 이런 브리핑을 수백 번 들어봤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인 압박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정한 무역과 기술 보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대변인이 말했지만 회의장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기자들 표정부터가 다르더라고요. 섬금 3,500억 달러면 한국 GDP의 5분의 1 수준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요구인가요? 한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또한 전문직 비자 비용을 현재의 10배 수준으로 올리면 미국이 그토록 원하는 전문 기술자들이 아무도 미국으로 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대변인이 답변을 회피하는 걸 보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징벌이구나. 그들이 들고 온 건 장벽이 아니었어요. 벽돌 담장을 통째로 끌고 와 눈앞에 세운 거였죠. 오후에 업계 긴급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 대표들과 워싱턴 정책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지금 한국 기업들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면 누가 더 손해를 볼까요? 구글 조달 담당자가 답답해했습니다. H-1B 비자 비용이 1인당 10만 달러로 뛰면 우리가 한국 엔지니어들 데려오는 게 불가능해져요. 그런데 지금 메모리 가격은 오르고 있고 기술 협력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메타 정책 담당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기업들한테 압박을 가하려다가 우리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제게 전화가 온 건 의외의 인물이었어요. 맥 나존 화이트야. 공화당 강경파로 유명한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이번 백악관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말하면 너무 과도하다고 봅니다. 나도 그래. 동맹국에 대한 태도가 아니야. 더구나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아. 무역협정 위반 소지도 있고.
공화당 강경파조차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텍사스와 조지아 주지사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발표한 거였습니다. 이런 조치는 우리 주의 제조업과 일자리에 직격탄이 될 것입니다. 텍사스 주지사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우리 주에 투자한 규모만 해도 수백억 달러인데 이들이 투자를 중단하거나 철수하면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지아 주지사도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용 같은 기업들이 우리 주에서 만들어낸 일자리와 경제 효과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압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오후에는 법조계에서도 반발이 나왔어요. 행정절 차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워싱턴의 한통상 전문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특히 비자 비용을 이 정도 수준으로 올리는 건 의회 승인 없이는 어려울 거예요. 자유무역 협정 조항과도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는 사이 한국의 대응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조건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추가 투자와 기술 공유를 보류하겠습니다. 삼성이 먼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철수한다는 게 아니라 조건부 보류였어요. 현지 프로젝트는 규제 명확성, 인력 이동 보장, 세제 혜택 이행, 공급망 안정성 등의 사전 조건이 충족되면 단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SK그룹도 비슷한 입장을 냈고 LG와 하나도 같은 톤이었습니다. 미국을 버린다는 게 아니라 조건이 안 맞으면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거였죠. 더 인상적인 건 동시에 발표된 국내 투자 확대 계획이었습니다. 국내 연구개발센터 확충과 자동화 라인 구축에 집중하겠습니다. 핵심 공정기술에 국내 집중도를 높이고 해외 진출은 선별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연달아 나왔어요. 압박을 받으니까 더 본국 중심으로 무게를 옮기겠다는 거였죠. 그날 저녁 제 동료 데이브가 또 전화했습니다. 맥 큰일 났어. 뭔데? 우리 회사 임원진이 패닉 상태야. 한국 기업들이 기술 공유 세미나랑 엔지니어 파견을 축소한다는 거야.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그들한테 의존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실감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메모리 최적화 기술부터 시작해서 패키징 노하우까지 한국 엔지니어들이 없으면 우리가 막히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런데 H1B 비용이 10만 달러로 뛰면 아예 부를 수도 없고 3일 뒤 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의회 청문회에서였어요. 이번 조치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해 보셨나요? 민주당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규모만 해도 1천억 달러가 넘는데 이들이 투자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계산해 보셨어요. 국토안보부 장관이 머뭇거리더라고요. 현재 관련 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협의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고요. 텍사스 조지아 일자리는 누가 책임질 건가요? 이때 공화당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이번 조치에 대해 우려가 큽니다. 동맹국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게 맞는지 의문이에요. 청문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야 할 것 없이 백악관 조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죠. 그 주 금요일, 저는 업계 세미나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들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직간접 고용 효과가 50만 명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제연구소 관계자가 말했어요. 여기에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와 연결되어 있고 연간 경제 효과는 2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번 압박으로 이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건가요? 한국 기업들이 투자 속도를 조절하거나 일부 프로젝트를 본국으로 돌리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죠. 그날 밤 저는 지난 일주일을 정리해 봤습니다.
압박은 한국을 밀어내지 못했어요. 대신 한국의 지식과 물량을 멀어지게 했죠. 미국이 잃은 건 할인된 메모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의 손과 머리였어요. 정치가 칼을 빼들자 시장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곧 미국 본토로 돌아올 예정이었어요. 압박이 역풍이 되어 돌아오는 순간이 바로 코앞에 와 있었습니다. 삼성의 가격과 기술 전환 발표가 나오자마자 연쇄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입장 발표가 나왔어요. 제 연구팀 후배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미국 내 배터리 공장 확장 계획을 조건부로 재검토한다는 거예요. 규제 명확성, 인력 이동 보장, 세제 혜택 이행, 공급망 안정성 등의 사전 조건이 충족되면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요. 이 소식을 듣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구나. 빠져나가려는 게 아니라 멈춰서서 조건을 확인하려는 거였어요. 오후에는 SK온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켄터키와 테네시 배터리 공장 프로젝트의 일정을 재조정하겠습니다. 국내 연구개발센터와 자동화 라인 구축에 우선 집중하고 해외 진출은 조건이 명확해진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SK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말했어요. 철수가 아닌 우선순위 조정입니다. 현지화는 상호 이익이 보장될 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날엔 하나큐셀이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조지아 태양광 모듈 공장 증설 계획을 일시 보류합니다. 하나큐셀 미국 법인장이 발표했어요. 대신 국내 R&D 투자를 2배로 늘리고 첨단 공정 기술 개발에 집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사업 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소식들을 종합해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값싼 배터리와 한국 엔지니어들의 기술 전수, 미국이 진짜로 원했던 두 가지가 같은 날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텍사스 오스틴 시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맥 박사님 큰일이에요. 무슨 일인가요? 삼성 오스틴 반도체 공장에서 한국 본사 파견 엔지니어들이 절반 이상 철수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현지 채용으로는 당장 대체가 어려운 핵심 기술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언제부터요?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요. 이번 한국인 구금 사태도 그렇고 H-1B 비자의 불안정성 때문에 본사에서 파견을 줄이겠다는 거죠. 이런 소식들이 연달아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아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협력업체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미시간에서는 현지 부품업체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매출의 60%가 한국 기업들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미시간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사장이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들이 투자를 축소하거나 철수하면 우리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사흘 뒤 워싱턴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주최로 각 부처 고위 관리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저도 외부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서로 입장을 조율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번엔 다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경제 기여도 분석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무부 관계자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오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접 투자 규모만 1,200억 달러, 직간접 고용 효과 63만 명, 연간 경제 기여 효과, 너추녀 500억 달러 숫자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굳어갔어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미국 전기차 전환의 핵심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고, 태양광에서는 청정 에너지 목표 달성에 주요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에너지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하나큐셀의 조지아 공장은 미국 태양광 모듈 생산의 30%를 차지해요.
여기서 생산 축소라도 하면 우리 청정에너지 정책에 직격탄이 될 겁니다. 국방부에서도 비슷한 우려를 제기했어요. 하나시스템의 방산협력이나 한국조선업체들의 함정기술 지원도 우리 국방 보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나 SK 소재 같은 기업들도 우리 첨단 제조업 생태계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때 한참 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저 정도로 의존하고 있었나요? 이 한마디의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압박의 효과를 논하던 자리가 갑자기 의존도 점검 회의가 된 거죠.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한국 기업들의 역할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빠지면 우리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닫고 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개인적으로 백악관 관계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맥 솔직한 평가를 해줘. 이번 압박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 글쎄요, 압박은 있었지만 이탈을 선택한 쪽이 한국이 아니라 우리인 것 같은데요. 무슨 뜻이야? 한국 기업들은 관계를 끊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조건을 맞춰달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더 센 압박으로 응답하면서 그들을 밀어낸 격이 됐어요. 이틀 뒤 제 예상이 맞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각 주에서 연방정부의 우려 서한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텍사스 주지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 축소가 현실화되면 우리 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연방정부의 정책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조지아 주지사도 비슷한 입장을 발표했어요. LG나 하나 같은 기업들이 만들어낸 일자리와 경제 효과를 생각하면 현재의 압박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켄터키와 미시간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왔어요. 심지어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까지 연방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그 주 금요일 업계 세미나에서 만난 실리콘밸리 관계자가 털어놓은 얘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한국 기업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무슨 뜻인가요? 메모리 반도체 등 디스플레이든 배터리 등 한국 기업들이 공급해주는 걸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그런데 이들이 속도를 조절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더 당황하고 있어요. 대안은 없나요? 단기적으로는 없다고 봐야죠. 메모리는 마이크론이 있지만 전체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고 배터리는 중국 말고는 한국이 유일한 대안이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빠져나가려던 게 아니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다만 멈춰 섰을 뿐이었죠. 조건을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그들이 멈춘 순간 비로소 보인 게 있었습니다. 빈자리였어요. 빈자리는 가장 솔직한 보고서였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숫자가 말을 했어요. 압박은 목소리였고 의존은 침묵이었는데 침묵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관계를 끊지 않았어요. 우선 순위를 바꿨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 변화가 미국에게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주가 빠지자 비로소 전체 구조가 보였어요. 미국이 원했던 건 싼 부품과 한국 최고 인력의 현장 전수였는데 정작 그것들이 사라지자 미국 자체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압박이 아니라 의존이 문제였구나.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강경파들이 빈자리의 충격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꺼낸 카드는 예상 가능했어요. 일본으로 대체하자. 상원 청문회에서 공화당 강경파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전통적인 동맹국이고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한국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일본과 손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논리는 단순했어요. 일본은 말 잘 듣고 기수도 있다. 청문회장에서 몇몇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협력적이고 미국과의 기술 공유에도 적극적이죠.
굳이 한국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또 다른 강경파 의원이 거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보는 순간 이 가설이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의원님, AI 시대의 핵심인 HBM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전 세계 HBM 공급 구조 도표였습니다. 현재 HBM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딱 3곳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이게 전부예요. 청문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럼 일본은 어디 있나요? 의원이 물었어요. 일본은 2013년 LP다 파산 이후 드램 시장에서 완전히 퇴장했습니다. LP다는 마이크론에 인수됐고 현재 일본에는 대규모 디램 생산 라인이 없어요.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일본 메모리 기업 현황이었어요. 현재 일본 메모리 업계의 대표 주자는 키요시아입니다. 옛 도시바 메모리죠. 하지만 이들은 랜드 플래시가 주력이고 HBM 제품 라인업은 아예 없습니다. 그럼 HBM을 새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한 의원이 반박했어요. 저는 이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HBM은 단순한 메모리가 아닙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가 나왔어요. HBM 구조도였습니다. 수직으로 여러 층을 쌓는 TSV 기술, 이촌 오드와 3D 패키징, 초고속 데이터 처리를 위한 인터페이스 설계까지 이 모든 게 한 번에 맞아떨어져야 해요. 연구 개발부터 장비, 수율, 대량 생산 캐파시티까지 모든 게 동시에 준비되어야 하는 복합 기술입니다. 청문 회장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AI 가속기 한 장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 중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서 50%입니다. 엔비디아든 AMD든 인텔이든 HBM 없이는 AI 칩이 작동하지 않아요. 네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글로벌 AI 가속기 시장에서 HBM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차트였습니다. 그럼 마이크론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민주당 의원이 질문했어요. 마이크론도 HBM 선 양산을 시작했지만 초기 단계라서 배정 물량이 제한적입니다. 전 세계 AI 수요를 마이크론 혼자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에요. 다섯 번째 슬라이드에는 HBM 공급 캐파시티와 글로벌 수요 전망이 나와 있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글로벌 HBM 수요는 공급을 5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갭을 메우는 건 한국 2강밖에 없어요. 그때 강경파 의원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일본이 HBM 생산에 뛰어들도록 지원하면 되잖아요. 의원님, HBM은 표가 아니라 공장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표에서 옮겨 적을 수는 있지만 공장은 하루아침에 지을 수 없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현재 수준에 이르기까지 10년 넘게 투자하고 연구해온 결과거든요. 여섯 번째 슬라이드에는 HBM 개발 타임라인이 나와 있었습니다. HBM 1세대부터 현재 HBM 3까지 각 세대별로 3년에서 5년의 개발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설령 일본이 오늘 당장 HBM 개발에 뛰어든다고 해도 상용화까지는 최소 5년은 걸릴 거예요. 5년이면 너무 늦지 않나요? 위원장이 물었어요. AI 시장은 지금 당장 HBM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5년 후면 이미 게임이 끝나 있을 거예요. 일곱 번째 슬라이드에는 AI 시장 성장률과 HBM 수요 증가율이 나와 있었습니다. 더구나 일본의 강점은 따로 있어요. 저는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장비와 소재 분야에서는 세계 최강입니다. 도쿄 일렉트론 같은 장비 회사, 시네츠나 썸코 같은 웨이퍼 회사, JSR 같은 포토레지스트 회사들 말이죠. 일본은 소재와 장비의 제국이에요.
그럼 더 좋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한국은 완제품과 패키징의 요새입니다. 제국이 곧 요새는 아니거든요. 10번째 슬라이드에는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각국의 강점 분야가 나와 있었습니다. 소재와 장비를 잘 만든다고 해서 완제품까지 잘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HBM처럼 복잡한 패키징 기술이 필요한 제품은 더욱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삼성의 IQB 패키징이나 SK 하이닉스의 수직 적층 기술 같은 건 10년 넘는 노하우가 축적된 결과입니다. 이런 기술들은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9번째 슬라이드에는 HBM 패키징 기술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도표가 나왔습니다. 그때 한 의원이 핵심을 짚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한국을 일본으로 대체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인가요? 우회가 아니라 불가능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답했어요. 엘피다가 떠난 자리에 HBM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 공백을 메운 건 한국이었어요. 지금 일본에게 HBM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건 축구선수에게 갑자기 농구를 하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청문 회장이 술렁거렸어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AI 가속기의 심장 박동은 HBM이고 그 맥박은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정답지는 한국에 있어요. 위원장이 정리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 없이는 AI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가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국을 잃는 건 AI를 잃는 것과 같아요.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복도에서 여러 의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본 대체설이 얼마나 허황된지 이제 알겠어. 한 공화당 의원이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반도체 강국이면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HBM이 이렇게 복잡한 기술인지 몰랐어요. 한국 기업들이 10년 넘게 쌓아온 노하우를 일본이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는 없는 거네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청문회 내용이 돼서 특필됐습니다. 일본 대체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AI 시대 핵심 기술, HBM, 한국 독주 체제. 전문가들 한국 없는 AI 혁명은 불가능 진단. 다음 날 아침 제 동료 데이브가 전화했습니다. 맥 어제 청문회 봤어. 정말 대단했어. 고마워. 솔직히 우리 회사에서도 일본으로 공급처를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내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알겠어. 당연하지. HBM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국 기업들과 잘 협상하는 것뿐인 것 같아. 워싱턴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대체설은 정치적 내토리 길뿐이라는 게 확실해졌고 결국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인식에 퍼졌어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한국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 압박은 실패했고 대안도 없다는 게 명확해진 지금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테이블로 돌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일본 대체설이 무너진 뒤 진짜 폭탄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세와 비자 압박이 구매량이 되어 미국 본토로 날아온 거였어요. 텍사스 오스틴 지역 실업률이 한 달 만에 전 8% 오를 전망이라고 하네. 제 연구팀이 가져온 지역 경제 지표였습니다. 삼성 오스틴 반도체 공장에서 한국 파견 엔지니어들이 철수하면서 생긴 여파였어요. 협력 업체들도 연쇄 타격을 받고 있고요. 부품 공급이나 유지보수 업체들 매출이 20% 이상 떨어졌다고 해요. 오스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지아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 주변 상권이 급속도로 침체되고 있어. 조지아 현지 언론인이 제게 전화로 알려준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 공실률이 30%를 넘었고 한국 식당들은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지역 카운티 세수도 예상보다 15% 적게 거칠 것 같다고 하고요. 이런 소식들이 전국 각지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켄터키, 미시간, 애리조나까지 한국 기업들이 있는 모든 지역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 주 화요일 텍사스 오스틴 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고용과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장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삼성 오스틴 공장만으로도 직간접 고용 효과가 2만 명이 넘는데 한국 본사에서 핵심 인력을 철수시키면서 생산성 저하와 투자 축소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정책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틀 뒤에는 조지아 주지사가 더 강한 어조로 성명을 발표했어요. LG나 하나 같은 기업들이 우리 주에 가져다 준 경제 효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만 개의 일자리와 수십억 달러의 투자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런 압박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심각히 의문스럽습니다. 주지사의 성명서에는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와 있었어요. 한국 기업 투자로 인한 직접 고용 3만 명, 간접 고용 8만 명, 연간 경제 파급 효과 150억 달러. 이 숫자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였죠. 켄터키와 미시간에서도 비슷한 성명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공화당 강세 지역 주지사들까지 연방정부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어요. SK용 공장이 가동을 축소하면 우리 지역 제조업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켄터키 주지사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주 5교일 실리콘밸리에서 터진 뉴스 때문이었어요. 구글 2분기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합니다. 구글 CFO가 애널리스트 콜에서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원가 상승으로 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이 예상보다 30%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AI 서비스 출시 일정도 일부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이 발표가 나온 직후 구글 주가가 5% 급락했어요. 시장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메타도 비슷한 발표를 했습니다. HBM과 고성능 디램 조달 비용이 급등하면서 메타버스 관련 하드웨어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더 구체적이었어요. AWS 데이터 센터 확장에 필요한 서버용 메모리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존 계획보다 투자비가 4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 확장을 위한 하드웨어 비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일부 AI 서비스 상용화 일정을 늦춰야 할 것 같습니다. 빅테크 4대 기업이 모두 한국발 메모리 공급 차질과 가격 인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이틀 연속 하락했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더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그 주 금요일 저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긴급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분위기부터 심각했어요. 각 주에서 올라온 경제 타격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상무부 차관이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텍사스, 조지아, 켄터키, 미시간, 애리조나까지 5개 주에서 올라온 피해 규모가 상당했어요. 직접 고용 감소 예상치만 8만 명입니다.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2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세수 감소액은 연간 50억 달러 수준이고요. 숫자가 나올 때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빅테크 쪽 상황은 어떤가요?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물었어요.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메모리 원가 상승으로 투자 계획 조정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시가총액 기준으로 5천억 달러 이상 증발했고요. 재무부 관계자가 답했습니다. 더 문제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한국 기업들이 공급을 더 줄이거나 가격을 더 올리면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그때 한참모가 핵심을 짚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려다가 우리 발등을 찍은 격이 된 건가요? 위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관세는 장벽이었지만 장벽은 안에서 먼저 무너졌어요. 다음 월요일 백악관 브리핑 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강경 일변도였던 대변인의 톤이 180도 바뀐 거였어요. 현재 한국과의 통상 현안에 대해보다 유연하고 건설적인 접근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양국의 상호 이익을 위한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자들도 변화를 감지했어요. 그럼 기존의 강경 조치들을 철회하거나 완화할 계획인가요? 한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공정하고 상호 유익한 관계 구축입니다. 이전 같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답변이었어요. 재검토, 유연한 접근, 건설적 대화, 상호 이익 이런 단어들이 연발되는 걸 보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워싱턴의 기조가 바뀌었구나. 이틀 뒤 더 확실한 신호가 나왔어요. 국무부에서 한국 측에 비공식 대화 채널 복원을 제안한 거였습니다. 실무진 차원에서 현안을 논의해보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가 언론에 공개한 내용이었어요. 압박이나 요구가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윈윈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입니다. 외교의 주어가 바뀐 거였죠. 미국이 요구한다 해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 논의한다로 말이에요. 그 주 금요일 업계 세미나에서 만난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협상 테이블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어떤 의미로요? 한국이 조건을 제시하고 미국이 그 조건을 검토하는 구조가 됐다는 거죠. 을과 값이 바뀐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표와 손익 계산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순간 정치의 톤도 바뀌었어요. 주민들의 청원서 한 장이 백악관의 브리핑 메모를 고쳤습니다. 협박에서 협상으로 바뀐 건 맞는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 관계자도 비슷한 평가를 했습니다. 칼을 들던 손이 이제는 손을 내밀고 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지난 한 달을 돌이켜봤습니다. 테이블은 그대로였지만 앉는 자리가 바뀌었어요. 이제 앉아서 기다리는 쪽은 미국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조건부 보류 전략이 완벽하게 먹혀든 거였죠. 철수하지도 않고 굴복하지도 않으면서 미국 경제의 핵심 부분을 건드린 겁니다. 지역 경제와 빅테크 소닉을 동시에 압박하면서 워싱턴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낸 거예요. 압박은 실패했고 대안도 없다는 게 명확해진 상황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테이블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이번엔 한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였으니까요. 워싱턴의 톤이 바뀌고 저는 다시 유엔 총회 연설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그 충격적인 순간을 다시 보고 싶었거든요. 민주 대한민국이 복귀를 선언합니다. 그 문장을 다시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었구나.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선언한 거였어요. 그날 밤 제 서재에서 지난 자료들을 쭉 펼쳐놨습니다. 유엔 연설문, HBM 시장 분석 보고서,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가격 정책 변화, 미국 지역 경제 타격 보고서까지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고 있었어요. 한국이 붙잡고 있는 건 두 개의 메모리였습니다. 하나는 기억이고 다른 하나는 반도체였어요. 그리고 이 둘이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룰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전 한국을 기적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1990년대 초 쓴 논문의 첫 문장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기적처럼 보였거든요. 전쟁의 폐허에서 경부 고속도로를 뚫고 바다에서 초대형 유조선을 띄우고 반도체로 세계 시장을 휩쓸던 모습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기적이 아니었어요. 기억이었습니다. 1950년 유엔이 도와준 기억. 그 기억을 1993년부터 소말리아, 레바논, 남수단으로 보내는 평화유지군으로 갚았어요. 2010년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해서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뀐 것도 같은 맥락이었죠. IMF 외환위기 때 온 국민이 금 모으기를 했던 기억. 그 아픔을 기억해서 더 단단한 경제를 만들었어요. 외환 보유액 4천억 달러가 넘는 나라가 되었고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휘청거리지 않는 체력을 키운 거죠. 가난했던 기억. 그 기억이 지금의 개발협력으로 승화됐어요. 연간 30억 달러가 넘는 개발 원조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개발 도상국들을 돕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억으로 품위를 만들었어요. 제가 메모장에 적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메모리로 주도권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AI 시대의 심장인 HBM을 쥐고 있는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1983년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뛰어든 이후 40년 넘게 쌓아온 기술력의 결과였죠. 1996년 세계 최초로 기가비트 D램을 개발한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HBM 살인까지 끊임없는 혁신의 연속이었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일들을 다시 정리해봤어요. 삼성이 D램 가격을 2자릿수로 올리고 HBM 우선 배정을 발표했을 때 이건 단순한 가격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AI 우선 배정 그 간판 하나로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심장 박동이 바뀌었어요. 세이프 포럼을 비공개 중심으로 전환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이 원하던 건 싼 메모리와 한국 엔지니어들의 기술 전수였는데 삼성이 2번 휘둘렀어요. 가격으로 한 번, 지식 공유 축소로 한 번, LG, SK 하나의 연쇄적 조건부 보류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철수가 아닌 조건 확인. 이 전략이 미국 지역 경제와 빅테크 소닉 계산서를 동시에 흔들어 놨죠. 일본 대체설이 무너진 것도 당연했어요. HBM은 표가 아니라 공장이니까요. 10년 넘게 쌓아온 패키징 노하우를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는 없는 거였습니다. 그 결과 워싱턴의 톤이 협박해서 협상으로 바뀌었어요. 칼을 들던 손이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원조 받던 손이 이제는 돕는 손이 되었다. 제가 메모장에 추가로 적은 문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손엔 HBM이 들려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제 동료 데이브가 전화를 했습니다. 맥어제 우리 회사 임원진 회의에서 나온 얘기 들려줄게. 뭔데? 이제 한국 기업들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어. 과거처럼 요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로 말이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장기 파트너십 협정부터 시작해서 공동 연구개발, 기술, 로드맵 공유까지. 한국을 진짜 파트너로 대우하자는 거지. 이런 변화가 실리콘밸리 전체로 퍼지고 있었어요.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한국 기업들과의 관계 재설정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주말 저는 지난 30년간의 한국 연구 노트를 다시 펼쳐봤어요. 19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제가 본 한국의 변화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추격자 코리아였어요. 선진국 기술을 따라잡는 나라. 2000년대에는 혁신자 코리아가 됐죠. 자체 기술로 세계 시장을 리드하기 시작한 나라. 2010년대에는 표준 제정자 코리아로 진화했어요. 5G 디스플레이 배터리에서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가는 나라. 그리고 2020년대 지금은 롤메이커 코리아가 됐습니다. 게임의 규칙을 아예 바꿔버리는 나라. 버틴 게 아니에요. 제가 메모장에 적은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규칙을 고쳐 쓴 거예요. 월요일 아침 워싱턴 업계조차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이제
우리가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 때가 왔는 것 같아요. 한 정책연구원이 말했습니다. 기억을 전략으로 기술을 언어로 사용하는 방법 말이에요. 무슨 뜻인가요? 한국은 과거의 아픔과 도움을 잊지 않으면서도 그걸 미래의 경쟁력으로 바꿔냈어요. 우리도 그런 장기적 관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국무부에서 한국 관련 정책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저도 외부 전문가로 참석했어요. 앞으로 한미 관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과거 70년은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따라오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서로 리드하고 따라가는 순환 구조가 되어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요? 한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AI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한국이 리드하고 우리가 배우는 거죠. 우주항공이나 바이오에서는 우리가 앞서갈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상호 보완하는 관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에서 한 고위 관리와 대화를 나눴어요. 맥, 솔직히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 어떤 면에서요? 단순히 빠르게 성장한 동맹국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게임 체인저였던 거지. UN 총회 연설부터 HBM 시장 장악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 그날 밤 집에서 지난 한 달을 정리하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2개의 메모리 한국이 세계에게 주는 교훈이었어요.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은 이렇게 썼습니다. 유엔의 박수와 클린룸의 윙소리는 같은 메시지를 말하고 있다. 이제 판을 한국이 정한다는 것. 한국은 감사를 전략으로 기술을 언어로 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21세기 새로운 룰을 만들어내고 있다. 문득 한 달 전 유엔 연설이 떠올랐습니다. 민주 대한민국이 복귀를 선언합니다. 이제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주요 국가로서의 자리, 룰을 만드는 나라로서의 자리. 한국은 더 이상 70년 전에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기억으로 방향을 정하고 메모리로 판을 바꾼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세계는 이제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80년의 첫 페이지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한미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그 충격의 여파로 제가 30년간 몸담아온 싱크탱크에서 특별 연구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맥 이제 한국 모델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것 같아. 소장이 직접 제게 말했어요. 한국 모델이요. 벌어진 일들을 보니까 한국이 보여준 전략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인 것 같아. 압박을 받으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주도권을 준 방식 말이야. 이런 요청이 저희 싱크탱크만이 아니었어요. 브루킹스 연구소,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허드슨 연구소까지 워싱턴의 주요 싱크탱크들이 모두 한국 연구에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각국 정부에서도 한국식 전략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 연구팀 후배가 가져온 자료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도 한국은 어떻게 메모리 반도체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했나라는 주제로 연구 용액을 발주했다고 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한국은 따라잡는 나라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배워야 할 모델이 된 거였죠. 그날 오후 더 놀라운 뉴스가 터졌습니다. 삼성전자가 국내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스 속보였어요. 향후 5년간 국내 반도체 R&D와 생산시설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차세대 HBM과 AI 반도체 개발을 위한 연구 인력을 3만 명 추가 채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00조 원이요. 이 숫자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GDP의 안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였거든요. 이어서 SK 하이닉스도 비슷한 발표를 했어요. 국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 캐파시티를 현재의 1.5배로 늘리겠습니다. 이천과 청주 사업장을 중심으로 차세대 HBM 전용 라인을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신규 채용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연구개발 인력만 5,000명, 생산 인력 2만 명을 추가로 뽑을 예정입니다. 특히 석박 4급 고급 인력 채용에 집중할 거예요. 현대차도 뒤를 이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와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국내 연구소를 대폭 확충합니다. 판교 연구소 인력을 현재의 2배로 늘리고 울산에는 차세대 배터리 테스트 센터를 새로 짓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한화, 포스코까지 한국 주요 기업들이 줄지어 국내 투자 확대를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본국 허브 강화 전략이군요. 제 동료가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 압박을 받으니까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역량을 키우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더 강한 공격을 위한 준비인 것 같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며칠 뒤 나온 삼성전자의 구체적인 계획을 보니까 더욱 확실해졌어요. 기흥 캠퍼스에 세계 최대 규모의 HBM 연구센터를 짓겠습니다. 삼성 메모리 사업부장의 발표였어요. 차세대 HBM4와 HBM5 개발을 동시에 진행해서 2030년까지 현재보다 10배 빠른 메모리를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그럼 또다시 글로벌 표준을 한국이 정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속도를 정하는 시대예요. 이런 발표들이 나오자 한국 청년들 사이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요즘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실리콘밸리보다 판교가 더 인기래요. 서울에 있는 제 지인이 전화로 알려준 얘기였습니다. 삼성, SK, 네이버, 카카오 같은 회사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한국에서 개발하고 있다 보니까 굳이 미국에 가지 않아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요. 실제로 통계를 보니 놀라웠습니다. 올해 삼성전자 신입사원 공채 경쟁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더라고요. 특히 반도체 부문은 500대 1을 넘겼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세계를 바꾸는 기술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서울대 취업상담소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글로벌 경험이라고 하면 무조건 해외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국 기업에서도 충분히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30년 전 제가 처음 한국을 연구할 때만 해도 한국 젊은이들의 꿈은 아메리칸 드림이었거든요. 미국 유학 실리콘 밸리 취업이 최고의 성공 루트로 여겨졌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코리안 드림이 생긴 거였습니다. 그때 나는 그것을 금맨이라 불렀다. 30년 전 제가 쓴 논문 문장을 다시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안다 강대국의 DNA였다는 걸. 길이 없으면 만들고 막히면 뚫는 민족. 조선으로 바다를 열고 경부고속도로 로 산업의 혈관을 깔고 IMF에선 금을 모아 나라를 살린 사람들. 이제는 룰을 만드는 단계까지 온 거였습니다. 그 주 금요일 백악관에서 열린 정책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한미관계 정상화 이후 첫 공식 회의였어요. 앞으로는 한국을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로 대우해야 합니다. 국무차관의 말이었어요. 과거처럼 우리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로 발전해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요? 한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반도체와 AI에서는 한국이 앞서 가고 있으니 우리가 배워야죠. 우주항공이나 바이오에서는 우리가 도울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상호 보완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회의 후 복도에서 만난 CIA 분석관이 흥미로운 얘기를 해줬어요. 요즘 우리 쪽에서도 한국 모델 연구가 한창이야.
어떤 내용인가요? 작은 나라가 어떻게 핵심 기술을 장악해서 큰 나라들을 상대로 주도권을 줄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지. 다른 나라들도 한국 방식을 따라할 수 있을까 하는 분석도 하고 있고, 결론은 뭔가요? 쉽지 않다라는 게 결론이야. 한국만의 독특한 조건들이 있어. 교육 수준, 기술 집중도, 정부와 기업의 협력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게 맞아떨어진 케이스거든. 그날 밤집에서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제목은 다음 80년 롤메이커 대한민국이었어요.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관세의 시대는 끝났다. 기업과 메모리의 시대가 왔다. 한국은 원조 받던 나라에서 표준을 설계하는 나라로 완전히 전환했다. 100조 원 규모의 국내 투자와 수만 명의 고급 인력 채용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다. 다음 80년을 준비하는 국가 전략이다. 길이 없으면 만들고 막히면 뚫는 민족이 이제는 롤을 만든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 롤을 배우려고 줄을 서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라디오에서 들은 뉴스가 모든 걸 요약해주는 것 같았어요. 삼성전자가 올해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역대 최대인 1만 명으로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는 석박 4급 인재 5천 명을 집중 채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회사 측은 한국에서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를 기르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청년들이 더 이상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지 않는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이제는 한국에서 세계의 미래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원조 받던 나라에서 표준을 만드는 나라로 민주 대한민국의 진짜 복귀가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적이 아니라 기억의 나라였습니다. 유엔이 도와준 기억을 평화 유지 활동으로 갚고 가난했던 기억을 개발 협력으로 승화시켰죠. 그리고 HBM이라는 I시대의 심장을 쥐고 세계의 룰을 바꿔놓았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가격 정책 한 번으로 워싱턴이 협박에서 협상으로 자세를 바꿨고 일본 대체설은 현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압박받던 한국은 오히려 100조 원 규모의 국내 투자로 답했고 한국 청년들은 더 이상 아메리칸 드림 대신 코리안 드림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원조 받던 나라에서 표준을 만드는 나라로 70년 만에 진정한 복귀가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길이 없으면 만들고 막히면 뚫는 민족이 이제는 세계의 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